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변화하는 대입제도의 이해 및 대비에 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대입 전형 요소별로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에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독서활동하고 다양한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과거에는 큰 상을 수상했거나 봉사활동만 많아도 대학에 갈 수 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경향은 모든 것들이 교과활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면서 그 과정 중에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들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과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수업으로 볼 때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열심히 참여해야 됩니다. 과거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을 단순 암기했다면 지금은 학생들 스스로 조사하고 발표하고 토의 토론하고 그리고 실험 실습해야 됩니다. 만약에 본인의 발표로 부족했다면 독서를 통해서 해결해야 되고 그쪽에 자신의 진로에 적합하다면 동아리를 통해서 활동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모든 활동들이 어우러진다면 큰 대회 상도 받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좋은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결과들이 대학에 좋은 평가로 이루어질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에 가려면 위에 있는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학교 성적이 필요하고 수능 성적이 필요하고 각종 활동이 필요하고 내가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도 중요합니다. 이 5가지가 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형별로 어떤 것은 하나, 어떤 것은 5개를 다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대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성적입니다. 학교의 목적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 내신 성적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수능 성적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때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도 그 중요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교과활동과 비교과활동이라는 것은 선생님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글로 써준 활동입니다. 글로 써준 활동 중에서 지적 호기심과 관련이 있다면 교과활동, 지적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 중에서 협업, 공동체, 나눔과 배려 등이 있다면 비교과활동입니다. 이 두 활동 모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 중요합니다. 작년까지는 학생이 마음대로 자신한테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2021학년도 대입 해당 학생인 고3 학생부터는 본인이 필요한 과목들을 선택해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은 적극적으로 이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대입 전형고에서 가장 중요한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렇게 다양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각 항목별로 기재 가능한 글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각 항목별로 글자 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율활동 500자, 동아리활동 500자, 진로활동 700자 이렇게 각 항목별로 글자 수를 정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에 어떻든 학생들은 기록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우리 학교 문양고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도 자율활동에 500자를 기록했는지 나도 동아리활동에 500자를 기록했는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학생 활동들을 기록해 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학생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학생이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깨우침이 일어났고 어떤 성장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께 적극적으로 자신의 것을 말씀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상경력입니다. 수상경력은 학기별로 하나만 대학에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기별로 수많은 상을 타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생님은 2가지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상제도에 뜻하는 겁니다. 포상제도는 그 방면에 능력이 있음을 교장쌤이 보증하는 겁니다. 만약에 토론상을 타서 1등을 했다면 그 학교에서 토론 능력이 1등이라고 교장쌤이 보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상을 못 탔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는 토론대회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나의 역량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각 수업 시간이나 동아리 활동 시간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토론하시면 선생님께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나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에 이 학생은 독서 능력, 토론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겁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 선생님이 보증한 것이죠.
여러 선생님께서 토론 능력이 있다고 보증하면 상 타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상을 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상을 못 탔다면 여러 항목에서 학생이 그런 능력이 있다고 수업에서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학기별로 상이 하나 갑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어떤 상이 중요한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상 중에는 전공 적합도 상도 있고 학력상도 있고 인성상도 있습니다. 모두가 중요합니다. 많은 상을 타고 그 상을 탄 다음에 대학에 보낼 때 여러분이 필요한 상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진로 희망사항입니다. 진로 희망사항은 항목이 사라졌습니다. 학생들이 굳이 진로 희망사항欄에 나의 꿈이 어쩌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살펴보면 다양한 곳에서 학생의 진로 희망이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곳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기록해주는 적극성이 필요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수많은 활동들에 참여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거의 양적 성장이었다면 지금은 질적으로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질적 성장이라 했더니 고등학교 학생이 대학의 활동들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활동들은 대학에 가서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질적 의무는 뭐냐? 질적 성장은 무엇이면 학생이 자기의 진로에 필요한 과목들, 필요한 활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우주과학에 관한 것들을 한다면 우주과학자에 필요한 강의를 듣고 필요한 독서를 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꼭 학생들이 자기의 필요한 활동들을 할 때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사전에 준비하고 그것들을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율활동은 항상 대학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동안 리더십 실천 사례가 무엇이고 그것이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학생이 자율활동란에 리더십, 자기주도성, 그 다음에 창의성, 책임감 등의 실천 사례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활동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아리 활동입니다. 동아리 활동은 대학에서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수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들을 하는 것은 동아리 활동이 유일하다고 보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부서에서 내가 가입해서 활동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서명부터 두 번째 부서 가입부터 여러분이 신중하게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아리는 이런 말보다는 어떤 동아리에서 나는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따라서 동아리 안에서 나의 활동들이 드러나 있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그것들을 동아리 선생님께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중에서 자율 동아리가 있습니다. 자율 동아리는 동아 이름과 함께 30자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 이름을 선택할 때 그 결정을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로활동입니다. 진로활동은 대학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보지만 실제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이유는 평가할 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 꿈이 바뀌었어. 내가 땡땡 학과에 맞아. 나의 롤모델은 뭐야? 이렇게 고민하던 것들이 진로 활동란에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고 그 진로가 나한테 맞는지 끊임없이 고민해보고 그것이 맞다면 구체화시키고 체계화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어떤 롤모델이 있다면 그 롤모델의 어떤 측면이 나한테 맞아서 그것들을 선택했다고 써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학생이 진로활동에 그런 내용들을 기록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활동하고 그를 선생님께 말씀드려야 됩니다. 성적입니다. 성적을 보면 두 가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석차 등급이 있고 단위수가 있습니다. 단위수하고 석차 등급을 곱해서 합산해서 성적을 냈다는 것을 우리는 정량평가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량평가로 하는 것을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죠. 학생부 교과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도덕이 96점 맞았는데 2등급입니다. 그리고 단위수는 2거든요. 그러면 이 학생은 2 곱하기 2라고 계산합니다. 그러나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학생이 96점 맞았는데 과목평균이 75점이다. 그러면 선생님이 문제를 굉장히 쉽게 냈다. 그 쉬운 가운데서 약간의 실수 때문에 96점을 맞았고 97점 맞은 학생은 1등급인데 96점 학생은 2등급이다. 1점 차이 때문에 등급이 떨어졌구나.
그렇다면 2등급에서 이 학생이 우수하다고 보지 않을 근거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2등급이지만 96점 맞았으니까 우수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종합전형입니다. 수학의 강의 예를 들겠습니다. 수학을 보면 이 학생은 평균 43점짜리 82점 맞아서 1등급을 했습니다. 43점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82점 맞아서 너희가 1등급을 했다. 정말 너는 우수한 학생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고 43점 어려운 문제지만 너는 82점밖에 안 맞았기 때문에 1등급 해도 우수하지 않다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선행학습 금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1학년 학생한테는 1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를 제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의 기본은 본인이 지도한 문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 수학 문제가 평균 43점 맞았지만 고등학교 1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고 선생님이 지도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3점과 82점 맞아서 1등급이라면 이 학생은 결코 우수한 성적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술과정입니다. 기술과정을 봤던 이 학생 4등급, 5등급입니다. 기술과정은 학생부 교과전형에서 거의 반영하지 않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 학생이 다른 과목 성적을 보면 대부분이 1, 2등급입니다. 그런데 기술과 가정 등급이 4등급, 5등급이라는 것은 기술과 가정을 대학에서 성적에 반영하지 않으니까 소홀히 했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가정의 성적이 떨어지더라도 다른 과목의 성적하고 차이나게 떨어지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경우는 영어입니다. 영어가 52점이니까 문항이 그렇게 쉽지도 않지요. 그런데 이 학생은 96점 맞았고 1등급입니다. 어려운 문제 96점 맞아서 1등급 했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 성적을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성적과 함께 중요한 것이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죠. 모든 선생님들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과목이 모든 선생님의 모든 학생에 의해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여러분 선배의 세부 능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잘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쪽이 이 학생이 특별하게 자신이 주장한 겁니다. 채택을 쓸 때 학생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다른 학생하고 나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또는 나의 주장이 고등학교 2학년의 수준에 맞지 않다. 그렇다면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도 좀 더 남다른 생각 또는 남다른 노력들이 기록되어야 됩니다. 그 남다른 노력들을 노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두 번째, 약간 붉은색입니다. 전공 용어를 나타낸다면 조금 더 그 방면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학계 출산율, 그리고 여기 보니까 침상도시. 이것은 지리학에서 전공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학생이 어떤 것을 발표할 때 다양한 통계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제시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할 때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고 정리해서 발표해야 됩니다. 만약에 고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해서 발표했다면 학생의 그 역량을 높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은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쓸 때는 남다른 노력을 가지고 차별화된 내용들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아무래도 그 수준이 높지를 못합니다. 만약에 학생한테 이렇게 보고서를 써라고 했다면 학생이 보고서를 이렇게 써왔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선배가 쓴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의 내용이 선생님이 먼저 요구했던 어떤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들도 그렇게까지 일반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끼리 토론해도 괜찮고 선생님과 같이 토론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저와 함께 토론한 내용입니다. 학생의 과제를 보고 선생님이 여러 가지로 토론해서 이렇게 메모해서 학생한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은 이놈을 가지고 자기가 정리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정리한 내용들은 학생이 했던 숙제를 선생님과 함께 피드백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 겁니다. 이 발표 내용을 보면 잘 보시면
제일 먼저 과목 연계 지적 호기심이죠. 핵심 개념들을 이해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로 맞춤형 차별화된 대책, 자기가 어떤 문제점을 제시했다면 자신의 진로 맞춤형 대책을 합니다. 이 학생은 초등교사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초등교사의 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다섯 번째입니다. 학생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학생한테 필요한 책을 소개하는 것도 선생님한테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학생의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선생님의 도움을 받는다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학생이 자신의 수업 중에 감명받은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도 메모해서 선생님한테 제공하면 선생님이 나중에 세특을 쓸 때 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아래쪽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특별한 모습을 보였을 때 선생님이 메모했다가 학생들을 쓴 겁니다. 학생들은 수업 전체를 거쳐서 자기 스스로도 깨우침이 일어나야 되겠고 선생님이 볼 때도 그 깨우침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독서입니다. 독서는 지식의 양과 질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지적 호기심을 해결할 때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이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해석하고 이해하고 책을 통해서 자신의 지식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일정한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전공에 맞는 책이 필요할 겁니다. 학생들은 가장 많은 책들을 성장소설을 읽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학에서 성장소설이 얼만큼 평가에 반영될 것은 확신하지 않습니다. 학생이 필요한 과목들을 각 교과 선생님한테 소개받고 그를 읽었다면 여기에 기록해야 됩니다. 폐교 문화로 열리다 이런 것들은 전부 선생님한테 소개받아서 읽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서활동은 학생 스스로 책을 선정해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험이 큰 선생님, 관련 교과 선생님 또는 사서 선생님들의 경험을 나누어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발달입니다. 행동발달은 추천서와 같이 쓴다고 합니다. 추천서라는 것은 학생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다른 사람에게 학생을 소개하는 겁니다. 증거 자료가 없어도 쓸 수 있습니다. 학생의 장점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의 증빙 자료가 없어도 추천서와 기록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보여서 기록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동발달 및 종합론은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내용만 대학에 제공됩니다. 그래서 2학년 학생들은 올해가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추천서 양식으로 쓸 수 있도록 선생님께 적극적인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마치고 다음은 두 번째 교육과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